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고령화 사회.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바이오 헬스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는 것이다.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류는 바이오 헬스와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해 디지털 헬스로 그 영역을 무한히 확장시키고 있는데, 5차 산업혁명의 핵심, 바이오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세계의 바이오 기업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세계 인류를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래 산업의 키워드, 바이오 헬스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에 대해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금나나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돈, 명예, 성공? 저마다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이것들은 건강을 잃는다면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건강하게 잘 지냈어? 라고 묻기도 하고, 누군가와 잠시 헤어져야 할 때도 건강히 잘 지내?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건강이라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인류는 DNA나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의약품이나 화학식품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 산업으로 인류의 건강 문제 해결을 꿈꾸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가 많아졌고,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까지 더해지며 바이오 산업 성장에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바이오 산업에 합류해 한국의 바이오 시장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데요. 이미 의료기술 보험제도 등으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K-바이오의 위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물공학을 활용하여 인간 생활에 유용하게 응용하는 산업. 우리는 이를 바이오 산업이라 부른다. 바이오 산업은 의약품 위주의 레드 바이오, 농업, 식품 위주의 그린 바이오,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화이트 바이오로 구분되는데, 바이오 산업 중에서 레드 바이오 분야가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고, 전체 바이오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을 바이오 헬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바이오 헬스를 좀 더 명확히 정의하자면,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생명공학, 의학, 약학 지식에 기초하여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만들거나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 그에 따른 개인 건강관리 수요의 증가,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해지며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 바이오 헬스 시장은 2022년 약 2조 4천억 달러를 기록, 연평균 5.4%씩 꾸준히 성장했으며 2027년에는 약 3조 1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산업 전체로 보면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 성장률 약 6% 정도의 그 평균 성장률을 가지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산업보다도 큰 성장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장 규모 자체로 놓고 보면 2016년도에 드디어 바이오 헬스 산업의 규모가 화학 산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시장이 되었어요.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렸던 코로나19.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당시 코로나 확산과 감염을 막기 위해 진단키트 개발이 발빠르게 이루어졌고,
한국에서 개발한 진단키트는 혈액, 침, 소변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세계 바이오 헬스 시장에서 인정받았다. 아마 한국 바이오 산업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주 많은 좋은 포지션을 한 것 같아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의학, 진단 키트 이런 것들에 대한 브랜드 상승 가치를 보면 거의 20-30% 상승 가치가 올랐습니다.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좋은 성적을 내면서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또 하나의 저희 무기라고 보기도 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국내 바이오 업체는 한 발 더 나아가 코로나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백신과 치료제 연구에 몰두했는데 그 결과 2021년 C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이어 2022년 국내 대기업에서 개발한 코로나19 국산 백신이 탄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자체 개발과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세 번째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그걸 개발해낸 나라가 뭐 여러 나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 번째 치료제를 개발한 나라예요. 매년 개시하는 신약의 임상시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승인되는 약물은 많지 않다. 그만큼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춘 신약 개발이 어렵다는 의미이다.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한 후 개발한 신약이 실제로 인체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알기 위해 임상시험을 거치는데 신약은 3단계에 걸쳐 3상 임상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와 심사를 받아야 세상에 나올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 평균 15년이라는 개발 기간과 2천억에서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신약을 개발한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널리 쓰여야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 신약 개발은 꿈이라고 말하곤 한다. 한편 이러한 꿈의 신약 개발에 도전하는 국내 바이오 업체를 찾아가 봤다. 혁신신약 연구개발 기업 B사는 폐암 표적 치료제 및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개발로 글로벌 항암 신약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저희 회사는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저희는 크게 폐암과 폐섬유화 질환 두 개의 질환 영역에 집중해서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2019년에 1.5조 원 넘는 규모의 기술 이전 실적을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바이오 벤처입니다. 2023년 현재 미국 FDA에서 주로 임상을 개발하고 있는 과제를 폐암에서 2개, 그리고 폐섬유화증 질환에 1개 등 다양한 과제들을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출발한 B사는 자체 임상팀을 꾸려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글로벌 제약회사들보다 규모는 작지만 최대한 자체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 인력과 자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B사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약물 개발 가능성이 기대되는 후보 물질을 발견하고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한 끝에 2022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임상 이상 진입 승인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전 세계 약 8개국 50여 개 임상시험 기관을 통해 모집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24주간의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 임상개발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임상개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임상을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외부 CRO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늘려서 비용을 일부 절감하고 또한 임상을 더 능동적으로 진행해서 효율화와 과제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으로 현재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보스턴에 보스턴 디스커버리 센터를 구축하고
각종 고형암을 타깃으로 하는 항암 후보 물질 자체 발굴에 착수하거나 유럽 글로벌 제약 산업의 허브로 불리는 스위스 바젤 지역의 바이오 벤처들의 기술을 탐색하고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등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꿈꾸고 있다. B사는 2023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 기업에 선정되었는데 이는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제약 기업들을 선정해 육성, 지원하는 인증 제도다. 이로써 B사는 2025년까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자체적으로도 2025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신약 허가 한 건 획득과 더불어 7개 이상의 글로벌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에 현재 많은 바이오 벤처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와 비슷하게 같이 열심히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기업들과 협업과 공조를 통해서 시너지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을 하고 사업을 탄생을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것이 저희 앞으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1926년 창립된 Y사. Y사는 국민 보건 향상과 직결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동물약품 등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며 미래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혁신적 신약 개발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Y사가 출시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는 지난 2021년 국내 신약 31호에 등재됐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걸리는 암 중에서 많은 환자들이 걸리는 질환이 폐암입니다. 이 폐암 환자 중에서 특히 이 동양인에 많은데 아시아인에서 많이 발생하는 EGFR이라는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의 돌연 변이가 발생한 이런 환자분들한테 아주 특화된 표적 항암제입니다. Y사는 국산 31호 신약의 치료 범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다국가 임상 3상을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새로운 mRNA 구조체를 이용해 면역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9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Y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한편 내부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적극 활용한다.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은 다양한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기술을 수출해 제약사가 신속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만큼 필수로 꼽힌다.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후보 물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바이오 벤처와 연구소는 후속 단계 임상에 쓰일 막대한 시간과 비용 절감에도 활용된다. 이로써 바이오 헬스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 업체들이 각자의 분야에 집중함으로써 시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알러지 질환 치료제입니다. 이 약물은 국내 이노베이션사에서 저희가 기술 도입한 것이고요. 현재는 임상 1상 시험 단계에 있고 천식, 두드러기, 식품 알러지 같은 다양한 알러지 질환의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는 항체 약물입니다. Y사는 2025년부터 바이오 신약 개발의 핵심 시설인 바이오 연구소 및 부설 의약품 품질 관리센터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포주 개발과 바이오 공정 개발 등 연구 활성화와 함께 클린 단백질 및 항체 의약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헬스케어,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바라다 볼 때 뭐 US FDA, 미국의 식약처죠. US FDA의 허가를 받은 약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약 6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미국, 유럽 중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정도의 그 선진국이 이탈리아, 여기에 우리나라가 끼어서 전 세계에서 7번째 신약을 개발해서 2개나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바이오 헬스 시장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으나 아직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하면 척박한 편이다. 현재 한국 제약 바이오 시장은 좋은 기술이 있더라도 제품화 또는 매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바이오 벤처들은 다 영세하고 작아서 이 개발 자금의 문제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투자를 받아서 그 투자금으로 개발을 해 나갔었는데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불황, 경제 위기에 다다르게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할 사람들이 없어요. 투자할 때 너무 겁이 나서 투자 자금들이 전부 다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벤처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아서 이 돈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파는 건 없잖아요. 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투자를 안 해주니까 그 파이프가 다 잠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 약 2,500개로 계산되고 있는 바이오 벤처들은 굉장히 어려운 이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4일 바이오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글로벌 수준의 제약 바이오 기업은 2027년까지 3개, 2030년까지 5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약품 수출은 2017년 160억 달러를 달성해 2022년보다 2배로 늘릴 계획이며 제약 바이오 산업 분야 일자리를 2027년까지 15만 개, 2030년까지 18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헬스 시장. 첨단 기술력을 갖춘 바이오 벤처가 글로벌 시장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나 단체의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의 켄달 스퀘어에는 신생 바이오 벤처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다. 2013년 11월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한 창업지원기관 랩센트럴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주도하고 있는데 랩센트럴은 대기업을 비롯한 다국적 제약회사로부터 기부금 및 운영 자금을 받는 대신 이곳의 입주권 격인 골든 티켓을 부여한다. 대기업은 그 골든 티켓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바이오 벤처 회사를 랩센트럴에 입주시킬 수 있는데 바이오 벤처의 입장에서는 기술력만 있다면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으로 임상 시험의 과정을 거쳐 신약 개발의 꿈을 이룰 수 있고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바이오 벤처 회사의 기술을 통해 신약 후보 물질 발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벤처 투자자들은 랩센트럴에서 마치 쇼핑을 하듯이 조건이 충족된 바이오 벤처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지난 9년 동안 117개의 바이오 벤처가 이러한 단계를 거쳐 상장하거나 인수합병의 결과를 내었다. 이렇게 바이오 벤처와 대기업, 투자자까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도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의약, 바이오 분야 벤처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의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과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벤처 육성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 K-바이오 랩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총 2,7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인데 인천 송도에 K-바이오 랩 허브가 구축되면 초기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과 장비, 보육 공간은 물론 사업 기획과 연구 개발, 투자,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 등으로 바이오 벤처의 초기 창업 부담이 줄고 성장 지원 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보유한 세 번째 국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세계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하는 것은 모든 바이오 기업의 목표일 텐데요. 하지만 기술 개발, 동물체 실험, 임상 실험까지 신약이 세상에 등장하기까지 길게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긴 연구 개발 시간만큼 소요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겠죠? 최근에는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 정확도를 높이는 등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다가올 5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같은 첨단 기술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접목된 분야를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뇨 환자에게 자동으로 인슐린을 분비해주는 컨택트 렌즈, 골절된 뼈를 3D 프린터로 제작해서 치료하는 기술, 그리고 불면증 환자들에게 숙면을 선사하는 치료에까지 영화 속 혹은 상상 속에 있던 일들이 첨단 기술을 통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놀라운 성장으로 2027년엔 5,088억 달러, 하나로 약 66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니 IT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부터 그 무한한 능력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눈부시게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어 의료 정보가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되고 이를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헬스란 건강과 의료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총체적인 개념으로 의료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 일상 기록 데이터 등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과 치료, 의료 서비스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이용해 피부나 몸에 착용하거나 체내에 삽입하는 형태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병원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진료 자료를 일상생활에서도 측정해 얻을 수 있고 기존에 얻기 어려운 환자 일상 기록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 건강관리와 의료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됐다. 최근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가상현실, 챗봇, 인공지능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데 이를 디지털 치료라고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받아 약이나 기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당뇨병 예방을 위한 앱, 가상현실을 이용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챗봇을 이용한 우울증 치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제 뭐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나의 뭐 혈당이라던가 혈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스의 그 소프트웨어가 구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나의 투약 시점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더 다이나믹하게 조정을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전에 먹었던 약이 아직 체내에 충분히 분해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더 늦게 이제 다음 투약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이런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형태로도 지금 디지털 치료제가 점점 진화하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디지털 헬스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자료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에서 측정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의료 데이터인 진료 기록, 처방 기록, 의료 영상 자료 및 검사 결과 등 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질병을 예측하며 보다 총체적으로 개개인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은 저는 결국은 그 엑스레이 찍은 사진까지도 저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헬스는 인공지능 기술과의 결합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건강 진단과 예측, 치료 방법 및 의료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이제는 직접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아도 집에서 원격 진료를 받고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소프트웨어인 디지털 치료제의 발달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원격 의료 시장 규모는 2015년 181억 달러에서 2021년 2배가 넘는 412억 달러로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 추세 속에 고령 만성 질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2022년 고령화율은 17.5%이지만 2025년 20.6%로 초고령 사회가 되며 2050년 40.1%로 일본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은 국가가 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보건의료비, 노후소득 등 국가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지게 될 것이 분명한 만큼 고령화 시대에 비대면 진료가 의료 분야의 새로운 대안이 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늙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점점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결국은 기술의 발전.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런 전자기학적인 이런 접근을 이런 헬스케어에 우리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시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자기학 그리고 전산학의 이제 발전이 결국은 헬스케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국제의료기기 병원 설비 전시회로 글로벌 의료기기의 현재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미래 의료기기를 엿볼 수 있는 현장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로 첨단 의료기기를 비롯해 병원 설비, 의료 정보 시스템, 헬스케어 등과 관련된 국내외 1,300여 개사가 참가했으며 3만 5천여 점에 달하는 의료기기들이 전시되어 미래 의료 산업이 지향하는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 기술과 장비를 대거 선보였다. 디지털 융복합의 키워드는 의료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흐름인데요.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라이프 스타일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포켓 사이즈의 휴대용 무선 초음파 진단기기나 사용자 경험과 인터페이스를 반영한 스마트 환자 관리 솔루션, 그리고 게임을 활용한 디지털 치료제 등 의료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제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료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디지털 진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의료 산업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기업인 이 회사는 로봇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운동을 코치하는 트레이닝 머신을 연구 개발해 전 세계로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헬스케어 피트니스 시장에서 이 고객들의 체력 수준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면 쉽게 바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매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로보틱스 머신은 대학병원 근골격계 검진센터에서 이용되는 관절 주변의 근력과 지구력 등을 검사하는 등속성 검사 기능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 야구팀을 비롯한 농구팀과 병원에 로보틱스 머신을 공급하고 있으며 재활 메디컬 트레이닝 머신으로 의료와 피트니스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병원에서는 치료 이후에 결국에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운동에 대해서 너무 주관적이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많은 분들이 운동에 실패를 하고 병원으로 많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이제 측정화된 데이터 기준으로 병원과 피트니스와 계속 이 데이터를 통합하려는 게 메인 하드인데요. 지금은 뭐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인에 저희가 그 길을 가고 있고 기구를 이용해 밸런스와 힘을 측정 후 근골격계 기능을 평가하고 인공지능 트레이너가 사용자에게 적합한 운동을 추천하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가 좀 어깨가 좀 안 좋은 편인데 이제 좌우 밸런스 같은 게 한눈에 보여서 어디가 조금 더 힘이 적게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힘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가 나오니까 그런 게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피부 분석 제조업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제어 기술과 피부 문제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광제어 기술이란 영상 분석 정확도 향상을 위해 분석 목적에 최적화된 광학 조건을 맞추고 매회 동일한 밝기와 색감을 유지하여 촬영하는 기술로 피부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또한 피부 문제 추출 기술은 자체 개발한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모공, 주름, 색소 침착, 탄력 등 피부 문제점을 밝히고 피부 표면을 3D 이미지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저번에는 그 피부샵에 가서 측정을 받았는데 좀 추상적으로 말했다 해야 하나? 그냥 건조하다는 것만 알려주셨는데 여기서 측정하니까 수치화돼서 어느 정도 심한지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상담사나 관리사의 역량에 따라서 서로 다른 피부 분석 결과를 받아들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몰라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가 이런 피부 분석기를 통해서 정확하고 객관화된 데이터, 어느 상담사를 만나도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점이 받을 수 있어서 앞으로 미용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화의 흐름이 의료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새로운 플랫폼과 솔루션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의료 솔루션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그리고 원격 의료 기술 등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발전들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올해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방식의 디지털 치료제를 허가하였다. 그 주인공은 바로 불면증 개선을 위한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이로써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등에 이어 디지털 치료제가 승인된 14번째 국가가 됐다.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 대신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번 승인으로 국내 첫 번째라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다. 디지털 헬스 전문 기업인 A사가 개발한 이 앱은 불면증 환자에게 처방되는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를 소프트웨어로 만든 모바일 앱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이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하면 환자는 이 앱을 활용해 수면 습관 교육이나 근육 이완 요법 등의 방법을 받을 수 있다. 앱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다운받으면은 일단은 본인의 수면 패턴을 기록하고 기록된 패턴을 가지고 저희 앱에서 트레이닝 모듈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극조절법, 수면 제한요법, 수면 습관 개선, 이완요법, 인지치료 등을 통해서 보통 6주에서 9주에 걸쳐서
잘못된 수면 패턴을 교정하고 그래서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지도록 해서 궁극적으로는 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테면 수면제는 그날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거지만 디지털 치료 기기는 수면 행태를 바꿔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수면 장애를 안전히 극복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매일 수면 후 자가 기록을 하며 수면 분석 결과와 잘못된 수면 행동과 수면의 질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된다. 또 수면 평가 레포트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6에서 9주간의 모든 과정을 완료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종결 피드백을 받으며 치료가 마무리된다. 이 불면증 치료 앱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아도 모바일 앱으로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임상시험을 진행한 서울대 병원 등에서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한 결과 불면증 증상의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의료기관이나 의사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할 거고요. 환자에게 처방할 때도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려고 해요. 이런 수면장애를 가진 환자한테 처방하면 좋습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혁신의료기술 사업 내에서 계속 발굴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홈즈를 사용한 사람들의 수면 패턴을 계속 분석해서 궁극적으로는 고도화 개인화가 되게 될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것이 상품에 대한 전략이고요. 최근 몇 년간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기존의 의료 진단과 치료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이 의료 인공지능 업체도 인공지능으로 암의 유무를 진단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외 많은 의학, 공학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진단과 치료, 모니터링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온 가운데 엘사도 창업 시기인 2013년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암 정복에 나섰다. 엘사가 개발한 암 진단 솔루션은 암에 대한 표적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폐암을 진단하는 솔루션과 유방암을 진단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종양 조직의 암세포와 그리고 주변의 면역세포 등 면역 환경을 분석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를 활용해서 환자마다 면역 항암 치료의 반응을 미리 예측하고 그리고 올바른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예측력이 면역 항암제로 치료하는 다양한 암들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다는 초기 결과를 작년에 저희가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했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암종, 여러 가지 항암제 조합에 대해서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암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조기 진단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폐암 환자의 경우 10명 가운데 6명이 3, 4기의 진단을 받고 폐암 4기 환자의 5년 생존율은 8.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엘사가 개발한 이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폐암, 폐렴, 폐결절, 기흉 등 폐 관련 질환 9개를 찾아내며 질환 검출 정확도는 97에서 99%에 이른다. 인공지능으로 350만 개가 넘는 엑스레이 영상을 학습시킨 결과다. 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치료비가 적어지고 생존율도 높기 때문에 암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판독이 중요하다. 유방 촬영술은 2명의 전문의가 이중으로 판독하는 형태이나 전문의 수가 부족하고 눈으로 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검출 정확도도 96에서 99%에 이르는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유방암을 놓칠 확률이 50%가량 감소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유방 단층 촬영술의 3D 영상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의료진의 유방암 진단을 보조하는 제품이다. 현재까지 40개국에서 인허가를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건데요.
암은 1기에서 4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1기에서 만약 발견이 되면 생존율이 약 73% 정도 되는데 만약 4기에서 발견이 되면 생존율이 5%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암을 조기 진단을 내릴 수 있느냐가 환자의 생존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판독을 했을 때 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 더 빨리 암을 진단받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가장 많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가진 폐암과 유방암 솔루션을 기반으로 의료진들이 초기 암 환자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자별 암세포의 구조적 특성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의료진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반면에 의료 영상의 증가율은 연평균 30% 이상입니다. 그럼 한 분이 보셔야 되는 영상의 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판독량이 많아질수록 워크 버든이 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판독 정확도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 AI를 활용하면 AI가 미리 분석을 해서 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진단을 내리실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의 진단 과정에서는 조기 진단과 맞춤형 검진을 위한 솔루션을, 치료 과정에서는 환자 특성에 맞는 약물 치료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엘사는 인류의 난제인 암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솔루션이 개발이 되어서 과학과 의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부작용은 적고 그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헬스 시장을 확대하고 연구 개발과 인력,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해 집중 지원한다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에서는 21세기 치료법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차세대 의료 기반법을 통해 디지털 헬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를 미래 유망 신사업으로 인식하고 이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다양한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의료와 비의료 행위 간 구분, 원격 진료 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높은 허들의 규제 등으로 성장이 더딘 상황. 하지만 정부는 디지털 헬스의 진흥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의료 현장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술을 확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질환의 임상 정보, 청구 검진, 사망 정보를 연계 결합한 암 임상 데이터 네트워크인 K-큐어를 2025년까지 구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연구자에게 개방하는 의료혁신 선도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매, 만성질환, 정신질환, 정서장애 등을 대상으로 한 앱과 게임, 가상현실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집중하며 디지털 헬스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치매, 희귀, 난치, 만성질환에 대한 제품 개발과 실증 임상 지원에 2026년까지 466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는 결국은 약간 필연적인 시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편리를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편리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더 많은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지기를, 특히나 국내 스타트업 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제도적으로 약간 우리가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을 새로운 국가 핵심 전략으로 육성하고 7대 핵심 분야에 디지털 헬스를 포함시킨 정부가 대규모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어 바이오 대전환이 5차 산업혁명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사물 인터넷과 로봇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조합이라면 제5차 산업혁명은 바이오 기술, 유전자 변형 생물세포와 같은 유기물과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의 조합에 의한 바이오 경제사회로 대전환이다. 5차 산업혁명은 바이오 산업과 함께 의료, 에너지, 제조,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기술 혁명이 될 것이다. 이미 많은 나라가 이 5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제도 개선과 인재 양성, 개발 지원의 노력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산업과 디지털 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머신러닝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제조업에 접목되는 5차 산업혁명.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정보통신 기술의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인 CES. 이 전시회에서는 혁신상을 수상한 20개 기업 중에서 한국 기업이 무려 9개나 속했는데요. 그 기술력을 잠깐 살펴볼까요? 내시경 검사 중 실시간으로 이상 부위를 감지하고 영역을 표시하는 영상 의료기기나 바늘 없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말초 혈액을 체열하는 레이저 체열기, 귀 속, 코 속, 입 속, 치아 피부까지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처럼 고화질의 선명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다기능 베이비 헬스케어 기기까지 의료기술의 편리함까지 더한 놀랄만한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늘 없이 체열을 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도 환자의 상태를 의료진에게 상세히 전달할 수 있는 세상. 디지털 헬스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급성장 중인 디지털 헬스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환자가 되어 병원을 찾기 전에 디지털 헬스 기기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체크해서 환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디지털 헬스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건강하게 잘 살고 싶은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바이오 헬스. 여기에 정보통신 기술까지 접목해 그 영역을 무한히 확장 중인 디지털 헬스.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그 찬란한 기술의 끝을 기대해 봅니다. AI나 소프트웨어 발전 속도는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실물로 움직여야 되는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의 수혜를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자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최적화 분석,